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래 이제 회차별로 시험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입문부터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입문 당일답게 그냥 얘기를 재밌게 하는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제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결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용어를 쓸 때 좀 우리가 좀 지식이 좀 쌓이면 좀 약자를 쓰려고 하죠. 약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 뭐 줄였다. 근데 이제 그런 단어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뭐 솔까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까말 그런 것처럼 줄여 쓰는데 경제적으로는 항상 좀 줄여 쓰는 말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편화가 돼 있는 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뭐뭐 탄력성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뭐의 뭐뭐 탄력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앞에는 뭘 쓰냐? 결과고 뒤에가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서 풀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탄력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결과가 수요겠죠. 근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10% 변한다. 근데 수요량이 만약에 50% 변한다. 이러면 가격 변화에 민감하냐 둔감하냐 떴을 때 민감한 거겠죠. 조금만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야 눌렀을 때 놀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뭐라 그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가 크면 민감하고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퍼센테이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단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다 하다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고요. 제가 요 공식을 했을 때 탄력성은 원인의 변화율이고 결과의 변화율입니다. 추억이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20대 때 경제학 강의를 들을 때 경제학을 포기했었던 그 시점, 여기에 변화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변화율이에요. 근데 변화율의 개념은 내가 용돈을 10만원 받다가 20만원 받게 됐고 20만원 받다가 30만원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돈을 받은 게 여기 플러스 10이죠. 이 플러스 10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를 한 거죠.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를 우리는 변화분이라고 합니다. 변화분. 그럼 변화분과 변화율은 다른 거예요. 자, 왜냐? 20에서 30을 줬어도 플러스 10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이 되던 20에서 30이 되던 변화분은 동일하지만 최초에서 10만원이 20만원이 되면 우리가 100%가 늘어난 거죠. 100%.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처음 수치를 넣어버리면 얘가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과 변화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시작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이 됐을 때는 변화율이 100%, 그리고 20에서 30이 됐을 때는 변화율이 50%가 되겠죠. 그래서 요 변화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수치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내지는 않고, 그래서 변화율을 쓸 때 이제 우리가 델타가 있고 델타가 있습니다. 요 델타는 요 뭔가 좀 수치가 클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수치가 뭐하다? 작을 때 쓰는 건데, 저는 그냥 얘나 동일하게 써요. 계산할 때, 객관식 할 때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고 좀 너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탄력성.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얘기에서 탄력성이 민감하냐 둔감하냐를 가지고 탄력적 비탄력적, 그리고 공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공식의 결론을 하나 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는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예요. 그럼 플러스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비례적인 형격을 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역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차지하는 게 분자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다라고 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여기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조금 산수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강의 때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거만 가지고 한 2시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입문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에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D라고 하는 게, E는 일레스틱, 탄력적인이고요. D는 수요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리스 문자로 쓰면 입실론이라고 쓰는데, 저는 입실론도 잘 안 씁니다. 왜?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최초 수요량,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항상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수요 법칙이 통해야만 탄력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지, 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탄력성을 따질 수가 없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면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뭐 이번 시간에, 입문 시간에 뭐 여러분들하고 뭐 미분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우리는 탄력성에 대해서 요 얘기를 좀 하나 하고 갑니다. 요 얘기. 델타 P분의 델타 Q. 근데 우리가 살짝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있어요. 자, 뭐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Q, 0, P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다? 수요 곡선이 있었다. 그럼 이 기울기는 P에 대해서 놓고 Q의 앞에 붙은 거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도 됩니다. 그 밑변을 우리가 델타 Q라고 하고, 위의 수직 높이를 델타 P라고 하는 거죠. 델타 Q분의 델타 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얘는 기울기고 얘는 기울기가 뒤집혀져 있죠. 그래서 먼저 특정한 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기울기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울기 분의 1. 그럼 기울기의 1이란 건, 특히 기울기를 판단할 때 경제에서는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절대값으로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1,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은 1,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큰 건 얘인데 숫자가 큰 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1, 경사도다. 두 번째, 부호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기울기를 측정할 때는 경사도로만 측정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이쪽에서 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기울기분의 1이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가격이 먼저 변하죠. 가격이 변했다. 근데 수유량이 이만큼 변했다. 그럼 가격보다 수유량이 더 많이 변했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변했다. 수유량은 이만큼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 할 때는 기본적인 단어가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통용이 되고요. 재정학에서는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통하는 건 얘가 원인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인이 반대쪽에 왔으면 기울기를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경제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학에선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P분의 Q잖아요. P분의 Q.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있고요. 자, 이게 10, 100이고 200이고 10이고 2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점마다 탄력성이 같냐라고 물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자, 우리가 만약 여기를 A에서 B로 간다 이거예요. A에서 B로 간다. 그럼 A에서 B로 가면 지금 여기가 뭐가 됩니까? 델타 P가 되고 여기가 델타 Q가 되니까 델타 P분의 델타 Q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00이고 얘는 10이 되겠죠. 곱하기. 근데 얘가 최초 가격이 얼마예요? 최초 가격이 200이고 10이고요. 최초 가격이 얘는 얼마예요? 100이고 20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얘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은 점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울기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에 가시면 점탄력성, 호탄력성, 선형수요곡선의 탄력성이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 선지를 기억하고 푸셔야 되는데 모든 경제학 시험에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탄력성은 점마다 다르다는 거를 꼭 냅니다. 점마다 원칙적으로 다르다. 다만 점을 언급하지 않을 때만 기울기를 사용한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점탄력성은 미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시고 호탄력성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선형수요곡선은 시험에 나오는데 증명과정은 강아지나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죠. 증명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증명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알아야 풀 수 있지 증명을 안다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선형수요곡선에서 Q, 0, P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2점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다입니다. 얘가 수요곡선이고요. 자, 그러면 따라라락 A, B, 이 점을 C, D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탄력성의 공식은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고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공부하실 때 와, 이 공식이 너무 어려워. 이걸 다 외우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내가 내가 좀 외워질 정도가 됐을 때 외우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였다? 기울기분의 1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그럼 여기도 기울기가 같겠죠. 그럼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A2분의 AB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탄력성은 얘는 뭐랬어? 기울기분의 1이었으니까 AB분의 A2로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럼 우리가 가격을 뭐라고 읽어요? 100 이렇게 읽는 거죠. 100 수량을 10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가격은 요 길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가격은 A5가 되고 수량은 D5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A2와 D5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AB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점이다. 이 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분모 분자 1보다 크죠? 탄력적이다. 중점이다. 분모 분자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고요. 여기 있으면 분모 분자다. 비탄력적이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증명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막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점탄력성은 요 점을 기준으로 분모 분자구나. 이걸 외우는 게 여러분 1차 합격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증명을 지금 이거 듣고 이해가 가시면 좋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정리를 하면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물론 자기가 그럴 수 있죠. 이게 자기가 써보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분모 분자 기억나면 끝난 거예요. 그것만 기억나면 되거든요. 왜? 그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통계치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딱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1번 선형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같더라도 점마다 탄력성은 뭐하다? 다르다. 두 번째 P는 100 마이너스 Q일 때 가격이 30이면 탄력성은 입니다. 가격이 30일 탄력성은 뭐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죠. Q 0 P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P가 빵이면 Q가 빵이면 얘가 100이겠죠. 근데 가격이 30이래요. 30. 그럼 뭐야? 분모 70, 분자 30. 그럼 7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앞에서 하고 있지만 앞부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앞부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 열심히 해봐야 뒤가 더 많다. 그래서 앞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봐야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하고 막 이런 것들은 또 미분도 어제도 이제 Q&A 회계사 학원에서 제가 수학을 놨었는데 수학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1차 함수와 이게 1차 함수죠. Q가 빵일 때 P가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미분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차원적인 걸 내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셔라. 저를 믿으시라 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죠. 자, 탄력성의 결정 요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조세랑 연결이 됩니다. 조세. 그래서 조세 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세에서 탄력성을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힘이 들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입문이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문 강의는 나중에 기본 강의 갔을 때 입문 강의 때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 또 두 번 중첩되는 거고.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들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을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담배는 대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배의 대체재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계속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필수재보다 사치재가 탄력적이다라는 건 이겁니다. 똑같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을 10%를 다운시켜 준다. 그러면 수요량이 한 30% 올라가면 탄력적인 거고, 수요량이 5% 정도 올라가면 비탄력적인 거죠. 왜? 10분의 30, 10분의 5가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할인 판매합니다. 그럼 할인 판매 뭐 하냐? 5월달 뭐 클리어런스로 100만원짜리를 10% 깎아준다고 합니다. 아니 20% 가져. 20%. 그 20%가 아니 1000만원짜리로 해. 1000만원짜리. 자, 이번에 뭐 신제품이 나와서 냉장고 막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에서 10% 깎아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승부해볼만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마트에 갔는데 만원짜리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9,000원. 가슴이 벌렁벌렁한 건 뭐예요? 100만원이죠. 그래서 비싼 거는 내가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품일수록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화점의 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이따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치품은 비싸다. 비싸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장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장기가 공부를 좀 하시면 헷갈리죠. 자, 이제 거시 공부하신 분들은 장기는 맨날 수직 이렇게 외워. 장기는 수직. 근데 봐보세요.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주택시장입니다. 그럼 주택시장은 처음에 가격이 파바파박 올라갑니다. 그럼 주택이 야! 주택! 그럼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격에 관계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양이 있죠. 이게 뭐예요? 단기입니다. 단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설업자들이 달려들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가 돼요. 근데 거시는 이거 반대예요. 거시는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에는 시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니까, 가격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비싸면 가격에 민감하고 그러면 탄력적이야. 가격에 민감하면 탄력적이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판매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엄청 중요하고요. 얘도 뭐 거의 맨날 시험에 나오는 애죠. 근데 먼저 판매 수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1번에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소비지출액, 기업 수입 다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 뭐야? TR입니다. PR, P 곱하기, 여기 판매 수입은 TR이고 얘는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조용화는 싸요, 비싸요? 왜 쌉니까?
네, 그러니까 극장에서 우리한테 자선사업 하려고 싸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영화관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영화관 알고 있어요.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실 거라는 거 데이트할 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의 숙박시설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왜? 놀러와서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정확하게 이용한 시장이 뭐냐면 웨딩 시장이에요. 그죠? 뭐 스드메? 스드메는 영화 같은데? 맞잖아. 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아닙니까? 전혀 저도 해봤지만 전혀 쓸 때 그 돈으로 아껴서 딴 거 할 걸 그랬어. 예, 진짜. 근데 다들 그 이제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라고 좀 잘해보겠다고 그걸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쪽도 한 번 하는 결혼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금액을 지불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P 곱하기 Q다. 그러면 판매 수입이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면 판매 수입이 뭐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자, 그림 다 있지만 한번 복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이렇게 있으면 가격을 뭐 하게 되면 올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영화를 싸게 하는 이유, 주말영화를 비싸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맨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하고 내리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얘기는 기본 강의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지금 탄력성이란 건 뭐였습니까? 뭐뭐의 뭐뭐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탄력성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탄력성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현실에서 가격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심리, 소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모두 똑같아서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로 나타냈고, 그것이 결과가 크면 탄력적, 원인이 크면 비탄력적이니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면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였죠. 그래서 탄력성은 점탄력성, 호탄력성, 선형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있었는데 점탄력성은 위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호탄력성은 안 나오고, 선형수요곡선은 방금 증명을 해드렸지만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지 증명 과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드려요. 누누이 강조드려. 그러니까 내가 막 결론만 체득해서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성의 결정요인,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다 라고 했고요.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려라,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문제는 뭐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형,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학 원론입니다. 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고, 특히 이 무차별 곡선이 이제 드디어 맹큐의 경제학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여기서부터는 경제학 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소비자 이론, 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생산자 이론, 그 둘이 만나는 게 시장 이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문 강의니까 너무
딥하게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번 듣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안 해오셔도 돼요. 지금 어차피 자기가 다 하게 돼 있고 문제만 쓱쓱쓱 풀어보면 뭐 되는 건데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무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차별. 무차별은 인디퍼런스 커브, 그래서 IC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 I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는 P, 0, Q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한쪽이 뭐였다? 원인이었고 한쪽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곡선이 있으면 우리가 P0와 Q0가 있으면 읽는 방식이 이렇게 읽든지, 이건 뭐였어요? 우리가 뭐 100원에 한 개 살 거예요 이거였죠. 근데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하나의 최대 지불용이는 100원입니다 이렇게 읽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는 어쨌든 한쪽은 원인이고 한쪽은 결과예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뭐냐면 얘가 x, 0, y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x제와 y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냐면 두 제와를 소비해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량의 조합을 연결한 것으로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충남 보령시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어머님이 음식을 하고 중국 요리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줬는데 꼬맹이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과자 같은 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야, 너 초콜릿 5개, 초콜릿 5개, 사탕 4개 먹을래? 초콜릿 4개, 사탕 5개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초콜릿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이거랑 뭐 다른 게 없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무차별하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무차별하다. 그래서 지금 X제의 소비량, Y제의 소비량이죠. 그러면 X제와 Y제를 소비한 거니까 그 소비를 통해서 뭐가 나온 거야? 만족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였다? 얘도 원인이고 얘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원이니까 3차원이어야 돼. 원래 3차원. 3차원. 그래서 X제가 있고 그 다음에 Y제가 있고 결론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근데 이걸 3차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과에서는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배우진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형태를 배우냐? 그냥 원인, 결과다. 이걸 뭐 I라고 하면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X0, Y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B점이 있고 얘가 X1, Y1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해 드릴게요. 얘가 10이고요. 얘가 30이고 얘가 5고 얘가 20이라 칩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A점 뭐예요? X제 10개와 Y제 20개를 조합한 거나 X제 30개나 Y제 5개를 조합한 거나 I 무차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읽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원인이고 결과예요. 이렇게 읽는 거라면 얘는 뭐예요? 이거나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 만족감이 같습니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때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래프에는 원인 결과 그래프가 있고 원인 그래프가 있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원인, 결과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어. 그냥 간단해요. 자, 이렇게 있어. I 제로가 있고 I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은 동일한 만족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요. 동일한 선이 아니잖아. 뭐 내용 특징 아직 배우기 전에 동일한 선이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원인, 결과고 결과값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건 잘 아셔야 돼요.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 이론의 지분이 70%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는 애고, 얘가 시험에 안 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입문이지만 무차별 곡선을 들어놓고 가시면 편하니까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좀 멋있는 말 해볼게요. More is better가 있어요. 그걸 좀 멋있는 말로 강단조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소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얘가 있으면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B랑 C랑 뭐 해야 돼? 무차별해야 되죠. 무차별하는 건 만족감이 같아야죠. 그럼 내가 햄버거를 하나 먹는 거랑 두 개 먹는 거랑 만족감이 같아요? 다르죠. 얘는 XG나 YG나 둘 다 더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다르죠.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내지만 이제 조금 난도가 쉬운 시험에서는 이런 시험을 냅니다. 요거보다 좀 낮은 이제 상식 시험 같은 데는 X, Y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19, 9, 10이에요. 그럼 둘 중에 만족감이 높은 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만족감이 높은 건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가 많고 하나가 적으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보다 만족감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얘보다 커요, 안 커요? 크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9다. 그럼 얘보다 만족감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고, 얘보다 만족감이 뭘까요? 작을 거다. 그래서 모이스 베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그러면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늘어나면 만족감이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시험에는 일반적인 형태보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형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갖는다 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x0, y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i가 있어요. 근데 얘가 i1이고 얘가 이제 i2다 라는 거예요. i2.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i0와 i2를 봤을 때 yj 소비량은 둘이 똑같죠? 근데 xj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같을 수 없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more is bette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크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차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I3가 그려져요. 그러면 A와 B가 동일 무차별 곡선상에 있죠. 그 다음에 A와 C가 동일 무차별 곡선상에 있죠. BC가. 그러면 A와 B가 같고 BC가 같다 라고 하면 AC도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아까 more is better였어요. 그러니까 A가 더 만족감이 크니까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전부 다 나이테처럼 그려야 돼요. 겹치게 그리면 안 돼요. 겹치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 대체율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두 번째 위기거든요. 여러분들 미시에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 분이 M, R, S, M, R, T, S, M, R, T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M이 나오면 잘 봐요. 자, 여러분 보면 M, R, S잖아요. 그러면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공부를 저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씁니다. Marginal 그 다음에 Rate of Substitution을 스펠링을 다 외워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주관식도 아니고 그런 건 여러분들 이제 간평 2차에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약자가 나오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M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M은 M 자체 그냥 쓰면 money예요, money. 근데 요렇게 붙여서 쓰면 M은 다 marginal입니다. marginal. 그럼 얘가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R이 나오면 뭐냐면 여기서 R 있잖아. R은 rate입니다. 율. 그럼 얘도 한 개율, 한 개율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S가 나와서 S. S는 substitution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대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뭐 다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MR 쓰면 한 개의 대체율입니다. 그러면 MRTS는 뭐냐면 한 개의 대체율인데 여기 T가 뭐냐면 테크니컬이에요. 기술 대체율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을 영어로 만들고 영어를 한글로 만드는데 스펠링이 아니라 약자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RT는 뭐예요? Marginal Rate of, 얘는 T가 뭐냐면 얘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M이 나오면 뭐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울기. 어디서 그은 기울기?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무조건 M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M,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다 뭐가 된다? M이 된다. 그래서 MRS 한계 대체율. MRTS 한계 기술 대체율. 얘가 한계 변화율. 그럼 이제 할 수 있어요. M, C, M, R, M, P, M, M, U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M은 뭐라고요? 한계. 그럼 한계, marginal cost, marginal revenue, marginal product, marginal utility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 문제는 영어로 잘 안 줘요, 여러분. 한글로 줘. 그러면 한글로 내가 약자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스펠링에 연하다 보면 엄청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강의가 끝날 때까지 스펠링을 써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왜? 우리 시험은 한글로 내고요. 한글로 낸 다음에 사람마다 해석할 때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MRT 같은 경우는 한계 변화율로도 내고 한계 변환율로도 내고 한계 전환율도 내요. 그러면 미안하잖아. 자기가 해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써줍니다. 여기다 가로요. 그리고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이렇게 써주니까 스펠링의 스트레스를 받을 과목은 아니에요. 스펠링의 스트레스를 받을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한글에 나오면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고, 가격, 소비, 곡선이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소득이 뭐 영어로 뭐예요? 인컴. 소비가 영어로 뭐예요? 컨슈미션. 곡선이 뭐예요? 커브예요. 자, 이걸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소비 곡선 똑같잖아. 그죠? CC 아니야. 가격은 뭐예요?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스펠링을 외우거나 이거는 경제학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아, 경제학은 어렵죠. 하지만 감정평가사 1차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 다만 항상 말씀드려요. 감정평가 1차가 어려운 건 그냥 어렵게 배워서 놨다가 다시 보려니까 짜증난 거야 그냥.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네,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냥 그래서 막 이거 있잖아. 저도 몰랐으니까 마진을 막 쓰고 막.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우리 배워서 우리 배운 거 하나 있죠. 자, 우리 지난시 배운 거 복습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먼저 뭘 그렇게 하면 되지. 원추 결추 쓰라 했죠. 먼저 원추 결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인데 M 대신에 뭐 쓰면 돼? TC, TR, TP, TU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밑에가 원인이죠. 원인을 생각해야 돼. 소비는 어디서 왔냐? 비용은 어디서 왔냐? 생산에서 퀀터티. 그 다음에 수입은 어디서 왔냐? 판매에서 퀀터티. 그 다음에 MPL이니까 생산은 왜 했냐? 노동을 넣어서. 얘는 소비해서 이거죠.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갈게요.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원추 결추가 나오면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뭐 이번 인문 강의 때 미분 안 가르칠 거야. 왜? 또 싫어지거든. 근데 뭐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그걸 좀 녹여드릴 거예요. 제가. 제발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그때도 처음에 배울 때 막 뭐 이럴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안 되면 책임질게요. 안 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냥 안 된 사람이 있어. 빠진 사람. 빠진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 된다니까요. 단연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걸 해석하면 TU를 Q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TC를 Q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TR을 Q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TP를 L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 말은 뭐냐? 결론입니다. M과 R의 관계에서, M과 T의 관계에서 T에서 M으로 가려면 미분해야 돼요. 근데 M에서 T로 가면 뭐예요? 적분이야. 근데 적분은 우리 안 한다고요. 우리 수원 경제학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고.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배웠어요. 자, 이제 봤어. 아까 M이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였지. 자, 그러면 MC는 어디에 접선의 기울기일까요? 네, TC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MR은 어디서 기울기야? TR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고, MP는 TP의 기울기고, MU는 TU의 기울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얘기 나온 김에 다 합시다. 그냥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미분을 왜 할까요? 미분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미분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비용함수가. 그러면 여기가 비용함수가 돼. 그러면 지금 얘가 어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네. 그럼 미분 빵 하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빵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요. 다시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얘가 돈 버는 거 생산이래. 그러면 미분에서 빵 나오면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를 구할 때 빵이에요. 그래서 맨날 미분 빵 그게 그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미분 빵이 아니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걸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산선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접하려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경우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미분을 왜 하느냐? 미분은요, 미분이 경제학의 전부가 아니고 미분은 도구예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도 증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가자고요, 그냥. 자, 무차별 곡선이 x, 0, y가 있어. 자, 이렇게 있어요. 그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볼록 나와 있죠. 그럼 볼록하다 이거예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렇게 그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볼록하냐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얘는 뭔가 컨벡스한 기분이죠. 얘는 컨케이브한 기분 아니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교회 경제학에서 컨케이브가 중요한데, 적지마,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어. 자, 우리 배웠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에는 뭐가 들어가? m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m, r, s 한개 대체율이고, x 한번, y 한번 쓰니까 x, y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번 더 배워요. 얘가 여가고 얘가 소득이면 MRS 여가 소득 쓰는 거예요. 그냥 X 한번 Y 한번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C1 있고 여기가 C2 있으면 MRS C1, C2예요.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에 뭐가 들어가냐 해요. 그걸 모르면 그냥 제일 중요해. MRS가 중요한 게 아니라 MRS가 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 MRS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죠. 기울기는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사도만 본다 그랬죠. 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MRS를 증명하고 이런 건 안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뭘 했다?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계대체율은 안 할 거고요. 한계대체율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외적인 무차별 곡선을 한번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고, 무차별 곡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아까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다 좀 더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